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소득 79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감히 올림픽을 꿈꿨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말도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52표, 나고야 27표. 일본이 완패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경제대국 일본을 이겼을까? 그리고 7년 후 1988년 9월 17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10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화가 타오르는 순간 전 세계가 목격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단 17일 만에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가을날 오후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벤치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마크 해밀턴이라는 정치학과 3학년 학생이 노트북을 덮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따위가 1988년에 올림픽을요? 그 말을 듣던 에밀리 우드라는 여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리암 오코너라는 학생이 코웃음을 치면서 끼어들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아요. 1980년대 초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때 한국에는 제대로 된 길도 없었을 거예요. 리암은 목소리를 더 높이면서 한국을 놀리고 있었어요. 그럼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이 올림픽 유치한다고 하니까 웃음거리라고 했다니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존 윌슨 교수님이 캠퍼스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국제정치와 국가 브랜딩 수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더니 긴장하면서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존 윌슨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 당연히 할리우드나 코카콜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올림픽이라니요. 대부분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30년도 더 된 올림픽을 소프트 파워의 대표 사례라고 하다니요. 마크 옆에 앉아있던 제시카라는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올림픽이 소프트 파워예요? 그냥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경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마크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하필 올림픽인가요? 한국은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더 유명하지 않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윌슨 교수님이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고 계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마크. 여러분은 1988년 당시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었어요. 1988년이면 부모님 세대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980년에 살았다면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몇 개의 숫자를 적고 계셨어요. 198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700달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12,000달러, 일본은 9,000달러였죠. 그제야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라 자체를 몰랐다고요?
그런 나라가 세계 최대 축제인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과 경쟁해서 말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소프트 파워인지도 알게 되겠죠.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강의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비로운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리암도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시작됐어요. 윌슨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시는데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이었어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폐허가 된 건물들, 흙집들, 헐벗은 아이들이 보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1950년대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각 나라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한국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습니다. 가나가 189달러, 필리핀이 254달러였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했죠.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나라가 올림픽을 꿈꾼다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1970년대 초 한국은 처음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국가 운명을 건 도박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올림픽이었나요? 올림픽은 당시 유일한 기회였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단 하나의 무대였거든요. 교수님이 칠판에 적었어요. 인지도, 신뢰도, 국가 이미지. 한국은 세계에서 완전히 무명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조차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올림픽은 달랐어요. 온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경기장도 호텔도 교통망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은 도전했어요. 이건 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 IOC 총회 장면이 나왔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였죠. 최종 후보는 서울과 나고야였어요. 현대적인 일본 나고야와 아직 개발이 덜 된 서울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승부는 뻔해 보였어요. 일본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고 경제 대국이었으며 인프라도 완벽했어요. 일본 측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당선 확정이라고 보도했고 축하 리셉션까지 준비해놨죠. 사라가 작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없는 건 인정하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7년간의 치밀한 준비 계획을 제시했어요. 경기장 건설, 교통망 확충, 숙박시설 증설까지 모든 걸 구체적으로 계획했거든요. 하지만 세계 반응은 냉담했어요. 영국 타임스, 미국 워싱턴 포스트, 프랑스 르몽드 등이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들러리다, 일본 승리는 기정사실이다 라는 식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윌슨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여기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전방위 외교전을 시작한 거예요. 세계 지도에 한국 외교관들의 이동 경로가 표시됐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모든 대륙을 직접 발로 뛰며 다녔어요. IOC 위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서 설득했거든요. 아프리카 소국 관리들과 악수하는 한국 외교관들, 중남미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니었어요. 진정성 있는 소통이었거든요.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였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와닿았어요. 선진국 일본보다는 같은 개발도상국 한국의 성공이 더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암도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고 계셨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세계 언론들의 냉소적인 헤드라인들이었어요. 한국, 역부족 아닌가? 이건 영국 타임스지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 아래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 올림픽,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기반시설 미비로 최악의 대회가 될 가능성이라고 썼고요. 하지만 특히 일본 언론의 반응이 더 날카로웠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겨우 운이 따랐을 뿐이라고 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인프라 부실, 7년 뒤엔 망신살이라고 썼고요. 리암이 이 장면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봐, 내가 말한 대로야. 결국 실패하겠지. 그러나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모든 비판은 한국에게 오히려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웃음을 멈추고 국민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음 자료가 그걸 증명했거든요. 한국 정부의 긴급회의 장면이 나왔어요. 관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비판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주자.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 상황을 국가적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87%였어요. 국민세를 추가로 내겠다는 응답이 72%였고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국적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시민들, 자원봉사자 모집에 몰려드는 사람들, 올림픽 준비 공사 현장에서 밤늦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한국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간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의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연대 기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같은 장소를 연도별로 찍은 사진들을 보니 7년간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이제부터 보실 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는 과정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규모였어요. 잠실 종합운동장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이었죠. 하지만 경기장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올림픽에는 23개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어요. 체조 경기장, 수영장, 농구 체육관, 펜싱 경기장까지 모든 걸 새로 지어야 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교통이었거든요. 1980년대 초 서울의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비포장도로, 좁은 길, 교통체증에 갇힌 버스들의 모습이었어요.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해결책은 놀라웠어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을 동시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서울 곳곳이 공사판이었어요. 동시에 강남과 잠실을 연결하는 대규모 도로망도 구축했어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브래들리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와, 이거 완전 도시를 다시 만드는 수준이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도시 전체를 재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숙박이었거든요. 1980년대 초 서울의 호텔 현황이 나왔어요. 국제적 수준의 호텔이 고작 몇 개밖에 없었어요. 올림픽 기간 중 예상 방문객은 5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의 호텔 객실 수는 고작 1만 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호텔 건설 러시였어요. 롯데호텔, 인터컨티넨털 호텔, 힐튼 호텔 등 국제적 수준의 호텔들이 연달아 들어섰어요. 하지만 가장 혁신적인 건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은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국적으로 2만 가구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소통이었거든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전 국민 영어 학습 운동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영어 회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택시 기사들에게는 기본 영어 회화를 의무적으로 교육했어요. 호텔 직원, 공항 직원, 경찰관까지 모두 영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전국적으로 영어 회화 동호회가 생겨났어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모여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1988년까지 영어 학원 등록자 수가 10배 증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국민의식의 변화였어요. 컬러 텔레비전 보급률이 1981년 20%에서 1988년 80%를 넘었어요. 컬러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들은 세계 수준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문화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에 20만 명이 지원했어요. 그중 선발된 건 2만 8천 명이었어요.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경쟁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리암이 이제는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조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1988년 봄 서울의 모습입니다. 7년 만에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현대적인 지하철, 넓은 도로, 아름다운 공원, 멋진 호텔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세계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서울 올림픽이 시작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정말로 다가왔어요. 1988년 9월 17일 오후 3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10만 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윌슨 교수님이 개회식 당일의 긴장감 넘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 순간 한국은 전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 순간의 긴장감이 지금도 생생한 것처럼요. 개회식 30분 전까지도 일본 언론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화면에 당일 일본 방송 화면이 나왔어요. 아나운서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죠. 하지만 개회식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개회식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평화색의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 거대한 북 퍼포먼스, 그리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비둘기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4,000년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성화 점화 순간이었어요. 송기정 선생님이 성화를 받아드셨을 때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지만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송기정 선생님이 52년 만에 자국에서 성화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교수님이 대회 첫날부터 각국 선수단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미국 수영 대표팀 감독은 한국의 조직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어요. 선수촌의 모습이 나왔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로 선수들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체조팀 코치는 이런 완벽한 준비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경기 진행도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관중들의 매너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관중들은 자국 선수가 아니어도 좋은 경기에는 박수를 보냈어요. 체조 경기에서 소련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펼쳤을 때 한국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영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매트 비욘디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 한국 관중들이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회가 진행될수록 세계 언론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뉴욕타임스는 대회 중반에 서울 올림픽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라고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이 증명해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조직력과 문화 수준을 극찬했어요.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화제가 되었어요. 프랑스 르피가로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미소가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금메달이라고 썼어요. 영국 가디언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한국인들의 진정성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 언론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대회 일주일 후 사설에서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완벽한 조직력 앞에서 우리의 편견을 반성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임을 입증했다고 인정했어요. 대회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선수들과 관중들의 교감이었어요. 각국 선수들이 경기 후 관중석으로 다가와 손을 흔들고 관중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박수를 보냈어요. 10월 2일 폐회식이 열렸어요. 폐회식에 감동적인 순간들이 나왔어요. 각국 선수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입장하는 모습, 그리고 울먹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폐회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 역사적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2주 후 10월 15일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됐어요. 서울 패럴림픽이었어요. 서울은 세계 최초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같은 도시, 같은 시설에서 연달아 개최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합된 스포츠 축제로의 상징적 전환점이었거든요. 61개국에서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어요. 이전 대회보다 대폭 증가한 숫자였어요. 한국은 패럴림픽에도 올림픽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 국민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한국 관중들은 패럴림픽 선수들에게도 똑같은 열정과 존경을 보냈어요. 서울 패럴림픽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중요한 원칙을 세웠어요. 올림픽 개최국은 반드시 패럴림픽도 연계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서울이 만든 이 모델은 지금까지도 모든 올림픽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은 단지 올림픽만 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너희도 당당한 스포츠인이다라고 외쳤어요. 25일간의 대회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올림픽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85%였어요. 1981년 조사에서는 30%에 불과했었는데 말이에요. 1989년부터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GDP 성장률이 6.7%에서 9.8%로 뛰어올랐어요. 수출 품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발, 의류 같은 경공업 제품에서 자동차, 선박, 반도체, 전자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해외 투자 유치액도 1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8배 증가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1981년 유치 발표 순간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의 사진들이 연대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연속 기적의 길을 걷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리암이 에밀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
대한민국이 17일 만에 재탄생한 이야기는 그래서 진짜 끝나지 않아요. 그날 캠퍼스 잔디밭에 남은 학생들의 눈빛처럼 한국은 여전히 도전 중이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학생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 편견이 존경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힘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1981년 세계가 비웃을 때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했습니다. 7년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반도체, 전기차.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988년 그 17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세계가 의심할 때 준비하고 조롱할 때 더 열심히 노력하며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성을 보여준 대한민국. 그 DNA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증명된 기적의 공식이 있으니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